이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리고 깊은 산골로 들어갑니다. 인간극장은 18살 영자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을 합니다. 이 사람들 두 사람의 어떤 일상이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때부터 어떤 불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영자가 시인이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네. 이거를 보고 이제 이쪽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 주자. 방송에서도 상경하는 거 서울로 들어오는 거를 도와주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네. 결사만 냅니다. 집에서 그냥 나와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네. 초등학교 검정고시 보려고 이제 서울로 오는 겁니다. 오라고 부른 사람이 네. 그때 영자 후원회장이 있었어요. 김모 씨라고. 아버지가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버지의 목 왼쪽 아래 흉기에 찔린 자국을 발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267회예요. 네. 어느 산골 소녀의 슬픈 이야기 하니까 무슨 노래 제목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마 아시는 분 다 알 거예요. 1982년생이에요. 네. 강원도에서 이영자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네. 근데 이영자 엄마는 이영자가 3살도 되기 전에 가출해버려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리고 깊은 산골로 들어갑니다. 네. 오두막 하나 져가지고. 그게 어디냐면 삼척시 신기면 네. 대평리에서 40분 더 들어가는 사무곡이라는 오지로 이제 들어가서 오두막 하나 딱 져놓고 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뭐 현대 문명이 전혀 미치지 않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네. 그러면 뭐 먹고 사냐 이 양반 이제 화전으로 본 거야. 그리고 약축해는 거야. 그렇죠. 뭐 애는 크면서 당연히 바깥 세상이 궁금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유일하게 충족시켜주는 거는 영자 양한테 네. 라디오가 하나 있었대요. 이건 바깥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오히려 더 증폭이 되죠. 1997년 네. 영자가 이제 15살이 되던 해에 네. 불교 신자이면서 이 사진 전문으로 네네. 찍는 작가예요. 오지 같은 데 다니면서 이진우 작가라는 분이 이 오지 마을에 방문을 해요. 이분 눈에는 흥미로운 부녀지. 그죠. 세상과 단절한 채 완전히 아빠랑 딸이 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두 사람을 발견을 한 거예요. 네. 영자양의 이야기를 잡지에다 실습니다. 99년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영자가 17살 되는 애죠. 네. 세상에 이 사람들 두 사람의 어떤 일상이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네. 2000년 7월입니다. 네. 인간극장은 한 5부작으로. 네, 5부작. 그 18살 그때는 이제 18이죠. 네. 18살 영자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을 합니다. 그때 제목이 뭐냐면 그 산 속에 영자가 산다. 이때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완전 집중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완전 진짜 뭐 증폭돼 가지고 관심이 정점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하고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니까 이게 신기하죠. 네. 또 욕심이 전혀 없잖아요. 거기서는. 그렇죠. 그 욕심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느껴져요. 맞아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그 영자의 언어는 우리를 그냥 흐뭇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네. 영자양 집에는 어마무시하게 팬레터가 달려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때부터 어떤 불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인기 있으면 화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방송이 붙고 방송이 띄워놓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CF예요. 그 네. 시기에 이제 영자가 LG텔레콤 영상 CF를 찍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CF 촬영이 있었던 2000년대 초에는 절정에 달하는 시기예요. 네, 네, 통신사 간에 막. 맞아요. 그만큼 당시 이동통신 관련된 광고는 이제 핫한 CF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관심이 이영자한테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거죠. 맞아요. 입증하는 거죠. 영자가 시인이 되고 싶다고 그랬어. 예. 그리고 시를 많이 썼대 습작으로. 네. 이거를 보고 이제 이쪽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 기회 주자. 해주자. 시인 만들어 주자. 공부하게 해주자.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후원이 이제 막 약속이 막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러면 막 뭐 도와줄게, 뭐 해줄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방송에서도 상경하는 거 서울로 들어오는 거를 도와주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네. 결사만 냅니다. 2000년 10월이 됐어요. 네. 드디어 영자는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가출입니다. 사실은 집에서 그냥 나와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네. 초등학교 검정고시 보려고 이제 서울로 오는 겁니다. 네. 어디로 이때 와요? 이제 그 오라고 부른 사람이 네.
그때 영자 후원회장이 있었어요. 김모 씨라고. 김 씨 집 거실에서 11월 달까지 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게 아마 선의에 의해서 데리고 와서 남을 거뒀겠죠. 영자형을. 처음에는 그랬을 수 있죠. 그런지 뭐 아니면 애초부터 아닐 수도 있고요. 뭐 네. 돈 목적이 따로 뭐 이런 게 있고. 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결국은 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 후원금으로 영자한테 들어온 돈을 지가 통제를 해요. 후원금 들어오고 하는 통장, 네. 그다음에 현금 카드, 네. 요거 네가 갖고 있으면 위험해. 그리고 본인이 가져가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자양 앞으로 들어온 600만 원 정도, 그때 좀 큰 돈입니다. 그거를 지가 운영하는 라디오 그 동호회 사무실 임대료로 이거 임의로 사용하는 이건 횡령입니다. 이게 횡령이죠, 교수님. 100% 횡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김 씨가 저 거실에도 데려다 놓고 영자양이 말 잘한다고 두들겨 패. 그 폭력을 행사한 것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항상 김 씨가 그 이 후원회장 김 씨가 네. 넌 집에 가면 못 와 이제 다시는.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절대 이제 안 보낼 테니까 서울 못 오니까 가면 안 돼. 이 말을 이제 믿은 거죠. 2001년 2월 12일 날 네. 아버지가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당시에 경찰에서는 지병에 의해서 혼자 있다가 사망했다. 이렇게 경찰이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큰아버지가 그 집에 우연히 갔다가 자기 동생 죽어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최초 발견 상황에서 내가 가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바깥쪽으로 열게 되어 있는 방문이 부서질 정도로 안쪽으로 당겨져 있다. 반대로 강제로 막 반대로 거예요. 그리고 방에 그 벽면 여러 곳에 피 자국이 있다. 예. 그다음에 시체가 이불에 덮여 있는데 그 위로 또 이불 더미가 또 하나 덮여 있다. 이건 누가 죽인 거다. 이렇게 경찰에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네네. 경찰은 일단 시신거만 한번 하고 눈으로. 그러고는 병사다 이거. 병사가 맞아. 병들어 죽은 거야. 시신 모시고 와서 장례 빨리 치러. 이렇게 권유하고 통친 거야. 변사 사건 처리가 끝난 거야. 시신을 인도받은 이제 이 가족은 이때 영자양이 마지막으로 아버지 가시는 길에 내가 수의는 내가 입혀드리고 싶다. 그 시체실에서 아버지 몸에 묻은 피를 닦아요. 닦아내다가 그때 큰아버지라든지 큰아버지의 이제 아들이니까 이제 사촌 오빠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피를 닦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목 왼쪽 아래 이 왼쪽 아래에 흉기에 찔린 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이제 다시 얘기하죠. 이거 코뼈도 부러졌고 봐라 이게 흉기 찔렸다. 흉기 찔린 자국 있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경찰이 받아갖고 놀래가지고 국과수에 부검을 합니다. 부검해본 결과 타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영자양하고 연결된 모든 사람은 다 용의자 되는 거지. 후원회장 김 씨도 이때 이제 수사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사하다가 횡령한 거 걸리고 영자양 때린 거 폭행한 것도 걸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구속됩니다. 결국은 2월 27일 날 그래서 그 김 씨 후원회장 그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때 또 이 아내 그 후원회장 아내 되는 사람이 애를 데려다가 그 아무것도 없는 애를 데려다가 우리 집에다 재우면서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 남편을 잡아가냐고 난리 쳤다가 그냥 언론에 나가지고 엄청난 무매 맞았어요. 그 여자 또. 결국은 뭐 그 방송에 출연했던 출연료, CF 출연료, 인쇄, 책 같은 거 뭐 이런 거 횡령한 걸로 해서 구속돼 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아버지를 죽인 범인. 누구예요? 요 놈이 2001년 3월 12일 날 잡힌 놈 이름이 누구냐면 양재동이에요. 잡힌 거는 3월 12일 날 관악구 봉천동에서 서울. 거기 집에서 이놈을 검거를 했는데요. 양재동이는 그 당시 나이가 53살이에요. 얘는 살인 등 전과가 7번. 인생 통틀어서 29년 동안 수감 생활한 놈이에요. 그런데 요놈이 살인사건 발생하기 2달 전에 출소를 한 겁니다. 요놈 검거할 때 집에서 저 영자양 아버지 살해할 때 사용했던 그 흉기 그거 압수합니다. 피 묻어 있었대요. 아이고. 피 묻은 흉기를 이제 압수를 했는데 역시 범행 동기는 돈입니다. 돈. 지혜상과 달리 지가 거기서 강취한 거는 10만 원권 자기압수표 한 장. 그다음에 현금 14,000원. 그다음에 500만 원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건 가져가 봤을지가 인출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 당일날 돈 11만 4천 원 하려고 서울에서부터 그 삼척까지 고속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서 한참까지 그 산속까지 기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 딴엔 그 수고비도 안 나온 거죠, 막말로.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자식이 양재동이 요놈이 검거가 된 거는 네. 결국 그 수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노래방 가고 10만 원 딱 내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자기합 수표 있으면 뒤에다 이서 받아요. 네. 거기다 깔끔하게 지 거 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이 이제 그걸로 검거하게 되는데 결국 그 양재동이 같은 경우는 그 무기징역 받게 됩니다. 무기징역.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그렇죠. 맞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어 중형이 합당하지만 이 중형이 여기서 말하는 중형은 사형이에요. 네. 그렇지만 피고인이 남에게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처럼 선고한대. 그런데 이 새끼가 빵에서 남한테 뭘 주는데 뭘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기징역 선고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느껴보라 뭐 이거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끝이 나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이 네. 영자양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본인이 자책할 수밖에 없죠. 죄책감 느낄 수밖에 맞아요. 없죠. 네. 아버지가 말릴 때 내가 서울로 안 갔다면 그러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 대인기피증이 왔대요. 그리고 그해 4월 10일 날 불교에 귀의를 했다고 그래요. 평상시에 아버지하고 둘이 있을 때 네. 아버지가 아마 불경에 대해서 불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 등등을 아버지 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네. 일부 기자들은 그 특종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은 영자 사진 찍는 게 특종이야. 절에 막 찾아가고 영자양 어디냐고 그거 찾다가 그 스님들한테 망신당하기도 하고.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산으로 들어온 그 사람을 왜 자꾸 댕기면서 취재한다고 카메라 들고 지랄하냐.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 얘기하죠. 그럼요. 그러면서 니네들 당신들 욕심 때문에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그것도 죄악이다. 맞죠. 이렇게 훈계도 하고 그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찾으러 오고요. 영자양 같은 경우가 직접 또 가다가 기자하고 마주치기도 했대요. 네. 그 딱 마주치니까 막 피하니까 막 그 계속 막 질문하고 덤비니까 제발 나 좀 가만히 좀 놔달라. 나 좀 찾지 말고 애원을 했다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영자양은 이제 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바로 책이 한 권 나와요. 산으로 간 사람이 무슨 책을 내느냐. 그러게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네. 영자야 산으로 돌아가자. 한 출판사에서 영자 부녀의 이름으로 네. 시집을 출간해서 그 부녀가 쓴 거라고 그러면서 시집을 딱 출간을 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신풍 출판사인데 신풍. 네. 이게 한 달 사이에 한 400권 넘게 팔립니다. 이것도 그럼 혹시 이용한 거예요? 교수님? 이용한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출판사 문제돼 가지고요 폐업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네. 뭐 실제로는 영자 부녀가 쓴 건데 그걸 갖다가 네. 문맥을 좀 매끄럽게 다듬으려고 무명 시인한테 원고를 맡겨서 좀 정리한 것뿐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그 무명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출판사 측이 영자 시 제목만 빌리고 네. 영자의 산으로 돌아가자는 영자 시예요. 시는. 네. 근데 그 제목 시 제목만 빌리고 나머지는 다 고쳐달라고. 그 다른 시인이 쓴 거를 영자 부녀가 쓴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죠. 엄밀히 얘기하면. 사기네요. 이거 대국민 사기고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폐업했죠. 영자도 이거 다 내가 쓴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네네. 또 그 이후에 이제 한번 나왔던 뭐 수필집이 있어요. 네. 18 산골 소녀의 꽃이 피는 작은 나라. 네. 그런 그 수필집이 있는데 그것도 본인이 썼던 걸하고 전혀 다르다고. 뭐 다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출판사에서 이제 장난친 거죠. 사기입니다. 사기죠, 이거 다. 사기입니다. 예. 이런 사실하고 관련돼서 이제 비구니가 된 그 영자가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에서 네. 세상이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서로 이용하고 나를 위해 남을 죽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나는 그 속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아마 공식적으로 이영장이 현실 세계 사람들하고 마지막으로 했던 인터뷰입니다. 하여튼 이 사건은 그 영자양의 순수함을 상품화한 글쎄 말이에요. 이 방송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업주의를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이 영자양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잊혀지기를 바라는 영자 씨를 생각을 하면.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산골 소녀의 슬픈 이야기다. 강도살인 사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불자로서 자기 스스로 어떤 깨달음을 넣은 불자로서 그렇게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일에 맞습니다. 전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